네, 잠시 후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김건희 씨는 과거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허주연 변호사, 양심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후 1시 17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2시 10분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의 출석 소식 또 도착 소식도 곧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남부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도착하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들을 비롯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들부터 지켜보도록 할 텐데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쨌든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진작에 밝히긴 했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당연합니다. 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지만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건,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건 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사건이 아닌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만약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심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거기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특히 구속기간이 장기화되고 재판이 길어진다고 하면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을 텐데 만약에 공판기일, 특히 선고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부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앞으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고 이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서 선고를 듣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들것을 기대서 재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선고 날이잖아요. 재판 때만큼 시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이제 받는 그 시간과 그리고 선고가 있는 선고 기일의 이제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선고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사실상 낭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그 재판의 주제 절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뭔가 휠체어를 타고 온다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엎드린다라든지 예.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도 선고기일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그 시간의 소요 정도 면에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적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처럼 이렇게 장시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중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들 지켜보셨을 것인데 그와 비슷한 이제 절차와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도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법정 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저희가 지금 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이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이고요. 아마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저곳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은 윤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총리 때 아마 보셨겠지만 보안 검색대의 모습이고요. 아마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은 이제 저곳을 통과하겠고 또 특검 측에서도 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법정 내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내에서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생중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2시 10분 선고가 시작되면 곧바로 그 모습을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심 선고 공판 같은 경우에 생중계가 되는 거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 영부인으로서 구속 기소된 사례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생중계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직 영부인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은 사건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모두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지검으로 파견 검사를 내려 보내서 조사를 한다든가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으로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어서 구속 기소돼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례도 처음인데다가 지금 이게 하급심 판단이고 또 전직 영부인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선고를 받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생중계를 허가를 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의 요청이 있는 이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을 중계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 예외적인 사유가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안보상 비밀을 유지할 만한 필요가 있을 때는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특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중계 신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전부 허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부 허가하거나 아니면 전면 불허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일반인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이 어떤 그 정당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거나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 대선과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공익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필요성보다는 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이른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선고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방이 오간다기보다는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그야말로 읽어 내려가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문의 내용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라 익명을 거론하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 때 저희가 이 판결을 중계를 했을 때도 그때 이 관련이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K씨, 모씨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비식별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예. 식으로 이 선고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사도 크고 중대성도 큰데다가 알 권리 충족이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적인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생중계 방식이 앞선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다음에 그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거거든요. 오늘 선고 절차도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선고 절차는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던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의 절차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재판장이 들어오게 되고 구속 신분의 지금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제 입정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김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절차 설명도 과거에 이진관 재판부가 했었는데 예. 서서 이렇게 선고 내용을 이제 들어야만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듣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소된 그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그 선고 공판을 기억을 해보시면 뭐 유죄다, 무죄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유무죄에 대한 성립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앞서 있었던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유죄다, 무죄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풀어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실상의 이제 재량이 있는 부분으로 어떤 것이 더 설득과 전달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양형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양형 기준에 대해 밝히고 여기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문의 낭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총 3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좀 설명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이 정도로 이제 구체화해서 쭉 이제 판결문을 다 낭독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생중계가 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상세한 좀 설명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허 변호사님, 관련해서 어쨌든 이러한 절차가 모두가 진행이 될 텐데 한덕수 전 총리 당시 선고를 떠올려 보면 형량 선고까지 대략 약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 2시 10분부터 시작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혐의도 크게는 세 갈래지 않겠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시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유사한 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혐의는 크게 세 갈래지만 그 각각의 쟁점마다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추가적인 증거가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특검 측에서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의 형량이라든가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조종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조종을 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에 대한 이득인지 이걸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무죄를 그러니까 네. 부당이득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리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유사하게 나올 것인지가 형량을 가늠하는 가늠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나하나 설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공모관계가 적시가 됐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 공동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혐의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30-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양 변호사께서 선고 절차 짚어주셨는데 이게 큰 틀에선 똑같겠지만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담당한 우인성 재판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알아둬야 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재판장의 어떠한 선고 스타일을까지 사실 분석하는 일은 잘 없기는 네. 한데 지금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우인성 재판장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정당성 그리고 합리성을 따지는 편이고 그리고 판결 논리라 구조의 이제 구성면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진관 재판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문을 낭독을 하다가 잠시 조금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건 자체가 워낙 내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 김 씨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 특검이 시작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좀 어떠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인성 재판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배제하는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러한 사건일수록 아무래도 그러한 감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러한 판결이 왜 나왔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선고 역시도 뭔가 빠르게 이제 종합적으로 대략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혐의별로 판단 구조를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판결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 그 내용의 합리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좌측이 이제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이고요. 우측이 이제 보안
보안 검색대의 모습입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지 않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그리고 특검 측에서만 저 보안 검색대를 지나게 되는 건데 오늘 선고 공판에 민중기 특별검사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의 경우엔 민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왜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하는 데 가장 큰 부담을 느낄 만한 사유는 민특검 본인도 주가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 태양광 소재를 만드는 그 업체에 비상장주에 투자를 해서 이게 상장 직전에 팔아서 무려 30배의 차익을 거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씨도 투자를 했던 회사이고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업체에 투자한 계기를 추궁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방조범이나 단순 전주, 통장 제공자가 아니라 이 공범이다, 주범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셋증권사 직원과의 녹취였는데 해당 녹취에서 공매도 관련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공매도라고 하면 보통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업체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초보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잘 몰랐다는 이유만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공범에 가깝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인데 이 관련한 공매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씨가 같이 투자했던 바로 그 태양광 소재 업체 주식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민중기 특검은 지금 이 태양광 소재 업체 사장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동창인데다가 이 태양광 업체 사장은 11년 징역형이 분식회계 등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중기 특검이 여기에 출석을 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예, 말씀 중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좌측 화면인데요. 김건희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호송차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2시 10분부터 오늘 선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40분 전쯤에 이제 김건희 씨가 법원에 예.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심 선고까지는 4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화면 확인해 보시면 김건희 씨가 탄 걸로 확인된 법무부의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를 출발해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2시 10분에 선고가 시작되잖아요. 피고인들이 따로 법정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법정 안에서 대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과 연결된 그 공간에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를 하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송 차량을 탑승을 해서 별도의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법정 근처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재판부가 이렇게 한 명씩 입정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이제 변호인석이나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의 입정에 대한 명령이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구속 피고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이제 중계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재판 개시 시점부터 김 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추후에 이제 재판장이 절차를 개시를 하면서 이제 입정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마찬가지의 이제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 윤 전 대통령의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오인성 부장판사가 먼저 입정을 하고 김건희 씨 피고인 김건희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그럼 저희가 생중계로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모습이 다 중계가 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사실상의 이제 손도 이제 결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같이 이제 동승한 그런 호송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온 구도간의 어떠한 지휘하에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행동 하나하나마다 통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서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법원도 지금 일찍이 통제 수준을 높이고 보안 검색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 법원 청사의 북문과 정문은 폐쇄가 됐고 현재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이제 경력들도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 주변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 일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로 인해서 곳곳에 배치가 된 상황이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긴장감도 주변에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저희가 앞서 다뤘던 이런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 사건이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게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선고, 특히 전직 영부인에 대한 피고인으로서의 첫 선고라는 점이 이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를 가질 것이고 비단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 국민에게 이렇게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 주변에도 시위를 하는 인원들 혹은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 지금 예. 호송 차량이 들어가는 쪽은 동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북문과 서문 이쪽은 다 폐쇄가 된 상태이고 동관을 통해서 저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형사법정은 서관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호송 차량이 그 서관으로 들어가는 피고인들 들어가는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정차를 하게 되면 김건희 씨가 내려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력도 굉장히 긴장하고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법원 경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비상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변호사들에게도 얼마 전에 이 선고로 인해서 이 폐쇄된다, 문이 폐쇄되고 출입이 통제된다라는 이메일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 3주 전에 이미 다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이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전 선고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선고도 그렇게 잘 무탈하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김건희 씨의 선고까지 30분 정도가 남았고요. 조금 전에 김건희 씨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현장 전원에 따르면 특검 측의 박노수 특검보도 법원에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특검 측도 그렇고 변호인단 측도 하나둘 법원에 속속들이 도착하는 모습인데 오늘 주목할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릴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 한덕수 전 총리 때 그렇게 형량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진관 재판부가 당시에 선고를 하면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제 사실 뭐 내란죄가 많이 판단이 되는 그러한 범죄 혐의도 아니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시대상이나 이런 변화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네. 사실상의 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라고 해두고 그 이후에 23년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김 씨의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알선수재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과거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오고 많이 판결이 나오는 그러한 혐의들이고 법원의 이제 양형 기준이 명확
명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았던 이 한덕수 전 총리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하고 네. 그러한 연장선에서 양형 기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이 15년형이 넘는 이 선고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재판부의 재량이라든지 아니면 양형 판단에 따라서 그 상방이 최극형을 이제 예. 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알선수재의 경우에도 5년이라는 기준, 정치자금법도 5년이긴 한데 여기서의 판단의 선택지가 있지만 나는 여기서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 다른 공범들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과연 김 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을 확정을 내서 8억 원이라는 금액 그대로가 다 인정이 되어서 이 11년이라는 그 선고가 가능할지가 네. 하나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이고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를 묶어서 11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항소라든지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더 크게 남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조금의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사회에 이제 엄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또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법정대로 들어가기 위한 보안 검색대의 모습인데요. 좌측에 지금 저희 자막과 함께 보이고 있는 인물이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로 확인이 됩니다. 앞서 특검 측에서도 도착을 해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정내로 입정을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김건희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특검 측과 또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했고 오늘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내릴 텐데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영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김건희 씨를 대통령 위에 이른바 V0로 판단할지 여부도 관심이고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김 씨에 대해서 V0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판결문을 설시를 하는 것이 조금의 정치적인 메시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법적인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제 공무원법상의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부분까지 판단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시장법의 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 직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다시 이제 기소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판결문에까지 구체적으로 담기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뭐 경제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알선수재로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뇌물인지 아닌지 대가성, 뭐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윤 전 대통령의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뭐 공동체가 성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한 설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있지만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3가지의 기소된 부분에 좀 착안을 하자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우 재판장의 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좀 법적인 그러한 지위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구조, 범죄 혐의가 왜 성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허 변호사님, 만약에 김건희 씨를 그 대통령의 지위를 넘어서는 V0로 판단을 한다면 김건희 씨랑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 여부에 대한 뭐 법원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인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 지금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그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특검 측 공소장에 적시가 됐고 계속해서 주장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V0든 V1이든 간에 일단 두 사람이 정치 공동체라는 판단이 나와야지만이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범으로서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할 만한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 공직자도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에 당선이 됐을 때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에 유리한 어떤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었고 그 정보를 통해서 대선에 어떤 유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작전을 세울 수 있었다,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된다면 결국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행 동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일종의 서열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면으로 판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관계에 있어서 주범이 누구냐, 종범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그 내부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해야만 하는 어떤 범죄들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에서 어느 정도 두 사람이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부로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었던 이익이 있었다, 충분한 범행 동기가 됐다는 것 정도까지만 파악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선고를 내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 공동체 여부에 대한 필연적인 판단은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의 내부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를 대신해서 김영근 특검보가 출석하는 모습도 보안검색대를 통해 입정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재판부 판단에 김건희 씨의 반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러한 형사재판의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을 경우에 양형 기준을 밝힐 때 좀 한쪽을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쨌든 관련한 혐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재판부가 어떤 부분들을 오늘 더 고려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부부가 어떠한 범죄를 함께 공모해서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이 단계에서도 그렇고 부부라는 점이 고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가 그래도 가정의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좀 그 기능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양형에도 반영을 해주고 일부 판단이 고려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위에 있을 때 범한 범죄들이고 그리고 김 씨는 공무원 직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공모를 해서 함께 저지른 범죄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이 될 뻔했던 그러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를 고려를 해 보았을 때 단순히 부부관계라는 면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양형 기준에 대폭 반영이 될 것인가라고 보면 그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부부에게 어떠한 부양 가족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은 또 아닌 그 상황으로 보여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조금 해보고요. 양형에 있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유리한 부분과 이제 불리한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그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잘 전달을 했는지도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뭔가 구형을 할 때 이렇게 헛웃음을 짓는다라든지 조금 미소를 짓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 역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다만 재판부가 물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서면이나 서류들만으로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구형 때 헛웃음을 한번 지었다라는 것이 뭐 크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일부 사실관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아마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유불리 요소를 잘 반영을 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고 결과 오늘 오후 3시 안팎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형량을 좌우할 혐의별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크게 3가지 짚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계좌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를 해서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 국가매수, 허수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8억 1천만 원 상당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관련됐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 혐의인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공모를 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을 받아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정치 브로커라고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요. 이 혐의들을 합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가지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짚어봤는데 조금 전 현장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앞선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약 20분 전쯤에 이제 앞선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이후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선고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연이어 이어지는데 지금 앞선 재판이 20분 전쯤 끝났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 텀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은 딱히 없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딱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전 사건의 선고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그러한 이 법정의 붐비는 정도라든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일부 법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과밀하게 사건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재판부에 따라서 이 매일매일 상황도 굉장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부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쟁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언급하고 싶은 선고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면서 그 다음 사건들은 뭐 사실 기다려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판부마다 그러한 사건에 배당되는 시간을 굉장히 세밀하게 좀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재판
재판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제 사건의 경우에는 생중계도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전 사건을 조금 더 빨리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지금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서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인단의 경우에는 법정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예정된 시간에 그렇다고 이제 보다 더 빨리 이렇게 시작이 될 가능성은 낮고 원래 예정된 시간에 시작이 되되 재판부 입장에서도 시간의 그런 배분이라든지 분배를 좀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영상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그 혐의별 쟁점들로 돌아가서 김건희 씨가 뭐 앞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요 샤넬백을 받고 내가 가서 교환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만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샤넬백 수수를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달리 인정한 예. 배경에는 저는 이것과 관련한 인적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되어서야 이 부분만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물론 영수증도 나왔고 전성배 씨가 이 부분 다 현물도 제출을 하면서 자기가 전달했다, 청탁받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샤넬백은 그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비서관의 어떤 개입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가방을 판매한 직원들의 증언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경옥 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위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요청을 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의 어떤 증거인멸을 교사받았다라는 듯한 취지의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자들의 어떤 인적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건 마저도 부인하다가는 그야말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부가 만약에 이 정교 유착을 인정할 경우에 또 다른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 또 다른 매간매직 의혹 재판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판부가 정교 유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만약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종교 단체가 이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해서 매간매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명시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다른 매간매직 의혹 재판에 충분히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돼서 또 다른 특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이러한 정교유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이 재판에 뭐 유무죄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뭐 동일선상에 있어서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경우에 비슷한 정도 수준의 이제 선고량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을 사실 넘어서서 이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계 전반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이제 의혹에 대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도 뭐 해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이 된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히 미칠 파장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 씨의 경우 선고가 이제 2시 때 잡혀 있고 그 이후에 윤영우 본부장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연달아서 선고가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사람 모두 같은 사실관계라든지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의 연결선상에서 정교유착이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건들의 사건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겠고 수사도 더 이 받는 인원이라든지 그 범위도 확대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약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형량을 가를 최대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부 판단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사실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가변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한두 달 사이도 아니고 1년가량 장기간 조종 행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주가의 상승이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그 인과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같은 이유로 권오수 전 회장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동일하게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받았다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결국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다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범죄인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 조종 행위로 어떤 부당이득을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특검 측에서 보는 것처럼 8억 이상의 어떤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최고 6년형까지 선고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절반도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다른 혐의들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6년 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공범과의 어떤 형평성이나 확립된 유사 사건, 동종 사건이죠. 같은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김건희 씨의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8억 1천만 원 상당 혹은 그와 유사하게 인정을 하려면 재판부에 현출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데다가 재판부 판단도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설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주목하게 봐야 될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한 차례 출장 조사 후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인정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부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수사 무마 청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김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을 좀 확인해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박 전 장관이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별개로 박 전 장관이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제되는 기초 사실 중에 하나 정도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실제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중요한 혐의 중 하나가 바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이 의혹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우선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그 혐의가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와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구성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단순히 이제 뭐 참고 자료로 받았다, 우리가 실제로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김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제 2억 원 상당의 이제 유상 서비스의 제공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이 기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제 정치 활동에 사용된 것을 전제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다라는 연결고리를 인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금이라든지 이런 금품 수수가 오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치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관여 정도라든지 인식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다툼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어쨌든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그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공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요청이라든지 뭐 조율을 하는 과정 그리고 활용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재판부가 만약에 단순히 이제 전달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의 지위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을 한 그 주체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죄 인정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별도로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이제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제공이 됐고 무상으로 제공이 됐으며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선거에 활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법리적인 구조가 상당히 동일한 그런 사실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같고 다름을 떠나서 구체적인 현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특정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 무죄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기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윤 전 대통령도 별도로 이 혐의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8개의 이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그 비중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뭐 작은 비중을 차지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출을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3가지 혐의를 짚어봤는데 검찰이 15년 구형했었잖아요. 그 구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가 조작 혐의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오늘 유죄로 인정돼야지 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결국에는 그 부당이득액의 액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선고형량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법정형 상한이 5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문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가 되겠지만 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를 잠시 해서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정 내부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입정을 하고 재판이 이제 2분 뒤면 곧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우인성 부장판사인 걸로 보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를 필두로 재판정에 모두 입정을 한 모습이고요. 화면상 오른쪽이 이제 피고인석이고 왼쪽이 특검 측에 특검 측에 앉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피고인석에 김건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들이 착석해 있고 아까 양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가 뭐 피고인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인성 재판장 입정 후에 현재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다. 법정 촬영 허가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또 혐의별 사실관계에 따른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라던가 양형 이유 등을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법원의 생중계 허용으로 이 모습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고
그러니까 주문을 읽을 때까지 연암시 TV에서 모두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취재진이랑 방청객도 보안 검색 후에 법정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잠시 뒤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법정 내부의 모습이고요. 311호 중법정입니다. 오늘 예.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